4월 셋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그 지속 가능 자원순환 양성 과정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나들목 광국에서 나들목 시장을 여시는 그 대표님이 나오셔서 수업을 하셨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5%라고 그러더라고요. 4.5%인데 그 중에서도 1년 농가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인 농업 인구가 70%,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농가 수입이 나는 곳은 5% 미만. 그러니까 이 젊은 인구들이 당연히 농업을 꺼려 하겠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팜도 나오고 여러 가지 AI 기술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게 정착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유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산 라인, 공급 라인이 이게 뭐 기본이 아직 다 확충이 안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투입되기에는 너무 모험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농업을 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60대만 돼도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거의 청년에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한 분 여기 진주에 이제 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신대요. 왜냐하면 폐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약 버리는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수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책이 없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익숙해진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농업 폐기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은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장님께도 건의를 하면 굉장히 성가신 어떤 존재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고, 그냥 태우면 되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걸 뭘 또 분리를 해서 그걸 누가 또 여기 시골까지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가져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성남시의 자원순환의 사례를 그 성남시 환경 단체에서 환경연합회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거를 그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전에 자원순환 양성 과정 수업 들었을 때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은 그 지자체별로 이 모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천시에서 나온 배출된 쓰레기는 사천시에서 모두 뭔가 처리해야 되고, 은객님 살고 있는 마산시에서 내가 오늘 버린 거는 마산시에서 모두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통영, 거제 오늘 다 경남 팀들이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게 일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돈 되는 것과
소각해야 되는 것이 그 지자체마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자체 수입원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전국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그걸 정말 다친고리 순환 자원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남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분류 코드를 정말 그 플라스틱 비닐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다 분류하게끔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이거 지자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예 그 성남시청에 담당 주무관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구별로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좋은 사례로, 그래서 인근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 그 벤치마킹 했던 그 지역들을 보여주는데 이 경남 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닌데 여기까지 그 시스템이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조각조각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그 부서를 만들고 지자체별로 부서를 만들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그렇다고 이게 딱 우리가 만약에 기후 PD에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도 뭔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정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림돌이 생기니까 뭔가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실천을 하면 되니까, 성남시 사례를 보고 저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성남 아리백 이렇게 아마 검색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작년부터 신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식량 안보가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전체 인구의 농업 인구가 4.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은 거의 수입,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에너지원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을 안 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봤는데 전쟁, 그러니까 지금 북유럽이나 러시아가 자꾸 이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유럽 특히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그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국민이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식량 전쟁인데 한국 밀 자급률은 0.7%래요. 그러니까 전체 4.5% 농업 인구 중에서 밀 자급률은 0.7%인데 밀이 그 식자재 원재료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난주에 배달 음식을 드셨다면 그 배달 음식 중에서 밀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치킨을 시켜 먹어도 튀김옷이 밀이 들어갈 거고, 빵을 사 먹어도 밀이 들어갈 것이고, 뭐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하면 그것도 원자재가 피자, 그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0.7%인데 우리나라 식습관, 그러니까 식생활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서구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밀이라는 게 지금 올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 농사가 유지가 되지가 어렵잖아요. 지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로 이제 파장이 오는 거죠. 우리 그 식생활 문화, 그러니까 식량 안보의 위협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팩트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게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난 돈 있으니까 그냥 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면 돼. 라고 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지금 마트가 텅텅 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 비싸게 사 먹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데이비드 비젤리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한 경고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던 국제 곡물 가격과 식료품 값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3월 지난달이잖아요.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41.4, 그러니까 12.6% 상승한 159.3을 기록했다. 1996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죠. 근데 이게 그 상승폭이 더 단시간에 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작년에 지은 농사 그 생산량을 가지고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저장고에서 풀 수 있는 양이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곡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특히 밀과 콩, 옥수수 등으로 구성된 곡물 가격 지수는 170.1까지 급등했다. WFP는 식품 가격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본다. 내가 만약에 밀가루를 500g짜리를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밀가루 이게 170.1이라는 거는 밀가루 500g짜리를 17,000원에 사야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3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밀가루 500g짜리를 30,000원에 사야 된다. 그러면 내가 피자를 한 판, 우리 식구들 4명이면 20,000원이면 먹었던 거에 3배가 오르면 피자 한 판이 60,000원이 된다. 그는 원자재 대비 퍼센테이지를 계산한 거지.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팔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금치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 해 한 해 배추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일어났던 그냥 작은 이슈였지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 국가에서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자국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체 인구의 4.5%만 농민인데 그러면 그나마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급자족 하겠죠.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지금도 그걸 느끼잖아요. 마트에 가면. 근데 제 아는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집을 하나 사야 되고 하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팔면 그 아파트를 사는데 빚을 안 내도 되는데 땅을 팔지 않으면 빚을 내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하시면서 근데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그분도 이제 환경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내 자녀들이 앞으로 땅이라도 있어야지 입에 풀칠은하고 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솔직히 그 말을 들은 지가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팔고 뭐 하면 되지 했는데 그 환경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알고 뭐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기후피드에서도 상자 텃밭 이런 거 베란다 텃밭 이런 걸 하는데 연습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UN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이 식품과 에너지, 금융 중 하나 이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한올의 말총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놓여 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만큼 위태롭고 재앙이 임박했다는 얘기다. 급기야 18일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주요 20개국과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그랬어요. 자, 근데 또 계속 이제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는 엄청 쏟아졌어요.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소, 그러니까 성장은 멈추었는데 물가는 고물가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아시아 선진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처럼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하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외식을 했는데 식당이 주차시킬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은 많이 오고 식당을 찾겠지만 뭐 이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양의 식자재가 공급돼야지만 또 신이 나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미 식자재 가격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냐 하면은 자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류 뭐 바다를 통해서나 항공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또 올라가고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막혔잖아요. 물류 배송하는 이런 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고 하면서 또 막 선박이 그 해안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다 보니 그 한 번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수송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탐유 33% 상승, 라면, 과자, 화장품가 인상이 인상 압박. 그러니까 모든 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비켜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곡물, 식품, 원료 가격 급등세가 전방위적이다. 밀가루 가격 급등에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국제 식용유 가격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3일 팜유와 팜유 원료 물질 수출을 28일부터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대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세계 팜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팜유에는 이 팜유가 이렇게 지금 담당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자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고 또 지금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류라든지 그래서 현지 생산 팜유는 인도네시아 내 트레이드에 공급한다며 트레이드가 매입해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금지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에 집중했다. 해바라기 씨유 수출 1,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해바라기 씨유는 물론 팜유와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 전반의 국제 가격이 급등해서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의 식용유 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 팜유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밀을 비유했듯이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는 코앞에까지 와 있다. 제가 그 작년 올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계속 이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너무 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또 당장 카드 들고 마트 갈 때 깝깝하니까 다른 기사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 AI 기반 스마트 레이더로 생물 다양성 지킨다. 이런 거는 좀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G U 플러스가 ESG 경영 그 수치를 평가 수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협약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좋죠. ESG 경영 활동 일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돕는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국립수목원에 제공된다. 제가 지난주 그 환경 스페셜을 봤는데요. 사향노루가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대요. 그래서 국립 생태원하고 그 사양노루만 연구하는 또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환경 스페셜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양노루를 그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했는데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영상에 사양노루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먹이를 찾으러 오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새끼는 보이지 않고 사양노루 오른쪽 발에 뼈가 보이고 발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직도 그걸 뭐라 그러죠? 막 미력분들, 그런 뭐 올무라든지 이런 덫을 다 산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이렇게 발이 딱 하면 절단이 돼버리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뼈가 돌출돼서 다리가 잘려있는 그 사양노루가 그 카메라에 포착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계속 보존하려면 그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빠른 시일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 동물군들, 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건 없지만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어차피 인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참 그랬어요. 이게 인간은 한쪽에서는 지구를 살리려고 막 날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프레셔스깅을 했지만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죽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하는 또 기업은 따로 있고, 엄청난 광고를 통해서 또 그렇게 돈을 버는 또 집단은 따로 있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미세 플라스틱 제가 지난 기사에 말씀드렸죠.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돌고 돌아 내가 먹고 입고 마신다. 그 환경 스페셜에서 아구찜 가게가 나왔는데요. 아구가 배가 이게 넓잖아. 입도 크고. 그래서 그 아구가 막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 배를 가르면 거의 대부분 그 아구 배 속에 페트병, 뭐 비닐, 그 페트병이 아구 그 항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안에 그 아구의 배설물이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손질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요리를. 그래서 그냥 내가 버린 이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그냥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분석하니 젓갈 1g에 6.6개, 티백 1개에 4.6개, 사람 혈액에서도 발견된 충격, 동시에 3종류 플라스틱이 나왔대요. 혈액에서.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 기준이 없어서 독성 시험 방법 등 표준화를 서둘러야 된다. 우리가 그 건강검진 할 때, 뭐, 간 기능이 뭐, 그 기준 표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 수치를 측정하는 그것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그게 이제 그 건강검진의 표준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미세 플라스틱 농도 측정. 그래서 기준치가 얼마. 이 정도 되면 생명에는 위협 없다. 근데 이거 이상이면 생명에 위협하니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용해하는 또 제약이 생기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 당뇨병 검사하듯이 내 손에 한 방울 탁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 그 자가 진단 키트처럼 내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색깔별로 이렇게 쫙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개발할 거니까. 자, 결국은 내가 버리고 내가 고스란히 다 가지고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했고, 우리가 귀찮으니까 버린 거고, 결국 내가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먹지 않더라도 내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만 그 먹었던 음식들의 어떤 뭐 물고기가 됐든 뭐 육류가 됐든 그들 또한 비켜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생물체니까. 그래서 살은 찌고 영양은 빠지고 독이 된 코로나 배달 음식. 배는 부르지만
하나도 그거는 여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뜨거운 음식이 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와서 우리가 그걸 통째로 그냥 그대로 먹잖아요. 뚜껑만 열어서. 편의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씻은 다회용기 새 플라스틱 그릇보다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했을 때 이런 경우이고 다회용기를 만약에 밖으로 내놓으면 햇볕 있는데 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재료가 어떻게 변이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연구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용기 내 캠페인이 내가 뭐 음식을 먹으려면 용기 내 캠페인이 중요하겠지만 용기 내 캠페인 해도 그 원자재 자체가 이미 미세 플라스틱에 감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알고도 먹어야죠. 그래서 음식 배달 기수들 친환경 깃발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님.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제는 에너지원, 뭐 식재료, 원자재 모든 것이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안이 뭘까를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가정의 식량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상자 텃밭을 만들었어요. 자, 너무 또 그런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무리는 또 우리 문태준 시인의 글을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봄빛이 완연하다. 봄의 대지 위로 생명들은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다. 꽃이 피고 새순이 올라오고 풀들은 땅을 푸르게 듭는다. 상과들의 사람들이 붐빈다. 나도 시장에 가서 상추와 부추 모종을 사서 텃밭에 심었다. 화분도 몇 개 새로이 사서 꽃을 심었다. 과실나무도 꽃나무도 묘목도 몇 그루 심었다. 틈이 나는 대로 밭에 가서 풀을 뽑고 땅을 고른다. 조만간 오이와 토마토를 심을 계획도 세웠다.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는 말이 있듯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시골에 살면서 참 오랜만에 텃밭을 가꾸고 내가 먹을 것을 내 손으로 기르고 있다. 물론 그래서 손이 바빠지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소소한 행복의 일이다. 이제 나무는 실록을 펼치고 이제 이에 따라 나무의 그늘도 생겨나고 넓어지고 짙어지고 있다. 봄이 절정으로 가고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풀밭이 있는데 이곳으로 염소들이 왔다. 어미 염소 한 마리와 새끼 염소 두 마리였다. 새끼 염소 머리에는 조그마한 뿔이 돋았다. 젖을 뗄 때가 되었는지 어미는 품속으로 파고드는 새끼 염소들을 밀쳐낸다. 물론 새끼 염소들은 이제 풀을 혼자 뜯어먹기도 한다. 스스로 찾아먹고 스스로 굶주림을 피할 만한 때가 된 것이다. 어제 아침에는 이 두 마리 새끼 염소 목에 목줄이 달렸다. 주인은 이제 곧 말뚝을 박아 새끼 염소들을 메어줄 것이다. 그러면 염소들은 각각의 풀밭을 갖게 될 것이다. 새끼 염소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너무나 경쾌하다. 작고 까만 몸을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큰 그 탄력이 신기하기만 하다. 여기 보면 말뚝을 박아 이래 했지만 염소들은 각각의 풀밭을 갖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먹을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풀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 세계는 이제 완연한 봄빛, 살아있는 생명 돌보며 행복을 느껴 생명을 돕는 일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돕는 일을 한다. 환경을 지킨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을 돕는 일은 자신을 돕는 거야. 나를 돕는 일이라고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네 계절이 모두 생명을 돌보겠지만 봄의 절기는 특히나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계절일 테니 이 계절이 되니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 더 각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생명을 기르는 일보다 숭고한 일도 없을 것인데 이렇게 생명을 기르다 보면 자애의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 내게 생겨나고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생명을 기르고 돕는 일은 내 생명을 기르고 돕는 일일 테니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파란 하늘 꿈이 드리움 부르는데 노래가 생각나요. 아기 염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또 지금 우리